지금 같은 장세의 투자자들은 재기성 이론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세계관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어떤 기법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워런 버핏의 투자도 뭐랄까 가치 투자 기법. 네. 그러니까 뭐 소비재 위주로 PR, PBR 싼 걸 찾아서 사서 기다려라. 목적이 있는 수단으로서의 목적 있는 수단.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라. 제 뉘앙스는 약간 매뉴얼 네, 같은 매뉴얼. 프로세스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워런 버핏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의 판단을 믿고 시장의 판단이 틀렸을 때 본인의 판단을 믿고 본인의 판단으로 시장이 돌아서기까지 인내를 하고 네. 뭐 대략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 소로스 얘기도 근본을 따졌을 때 그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거를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 좀 더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일반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범용적이고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개념으로 만든다라는 건 원래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적용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나는 너무 힘든데 네. 근데 그냥 어느 날 눈 떴을 때 그냥 내가 큰 병에 안 걸리고 사지 멀쩡하고 그래도 오늘 내가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관점의 차이인데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오늘 아침이. 그러니까 무슨 뭐 명상 멘탈 관리 기법을 적용해서 저는 오늘 행복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장세에서 뭐 이런 거를 뭐 적용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언제든 간에 뭐 어제든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 수많은 여러 상황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보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의 장세에서도 재기성이라는 관점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뭐 한 2년 전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버블이냐 아니냐 그때도 이미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뭐 IT 버블 때가 생각난다 뭐 테크 버블 뭐 그럼 버블 붕괴된 어쩌고저쩌고 버블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23년에도 24년에도 그때마다 저는 이건 버블이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고 근데 25년 들어서면서 이제는 조금은 이 버블의 첫 단계는 지났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유의미한 어떤 걱정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당장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트리거가 나왔을 때 하락의 폭은 23, 24보다는 더 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공포감을 자극할 요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거다. 대충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고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24년과 25년의 차이가 뭐냐면은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하는 현금 흐름의 원천이 뭐냐 였던 거고 거기에서 그 전까지는 OCF,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의 절반 정도를 다 캐펙스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는 돈이 워낙에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캐펙스에 쏟고 있었다. 그러니까 테크 버블 때와 전혀 다른 건 테크 버블 때는 순전히 외부 자금으로 그 외부 자금이 또 뎁트냐 에쿼티냐 그러니까 부채로 조달된 거냐 에쿼티 자기 자본으로 조달이 된 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에쿼티로 조달된 거는 어떻게든 무조건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아 보이더라도 좋아 보이는 척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로 뭐라도 탑라인을 만들어내야 이걸로 VC들에게 또 내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큰 미래를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따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뎁트도 아니고 에쿼티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현금 흐름으로 한다라는 거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소소한 어떤 멘트 그러니까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위험하다 뭐 이런 멘트를 버블의 트리거로 삼으면서 막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던 게 24년인데 25년 들어서는 일단 오픈 AI를 필두로
걔네들은 원래부터 외부 자금으로 순수하게 외부 자금으로 하는 빅플레이어였고 그들의 외부 자금 의존도 뭐 계속 더 커지고 캐펙스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일단 빅테크 얘기부터 하자면 빅테크들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SPC를 껴가지고 외부에서 데파이낸싱을 해서 그걸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입장에서도 이제는 순수하게 자기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던 상태였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수면 위에 드러난 훌륭한 회사들의 플레이만 보이는 건데 뒷단에서의 짜잘한 스타트업들은 뭐만 하더라도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컨셉만 얘기해도 아니면 내가 뭐 오픈 AI에서 무슨 엔지니어였다 뭐 자기 커리어 한 줄만 가지고도 뭐 1조 밸류를 받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스타트업 단에서는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게 물론 24년에도 있었지만 25년에 굉장히 심화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뎃파이낸싱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또 이제 재규성이 등장하는 건데 재규성이 등장한다기보다는 재규성은 언제나 작동하는 거고 피드백 구조라는 게 재규성을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네.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행위자가 나의 행위를 보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내가 1만큼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1만큼 행동을 더 얹어서 시스템 전체에서 내 행동은 2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쉬운 우리말로 하자면은 선순환 혹은 악순환 아무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가 계속 커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포지티브 피드백이라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좋은 거는 네거티브 피드백.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주식을 좋아 보여서 샀을 때 옆에 사람이 저 멍청한 녀석 이러면서 나는 팔고 막 이래버리면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안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식을 팔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저런 멍청한 녀석 이러면서 저런 좋은 주식을 팔다니 이러면서 주식을 사주면은 조금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치우침이 있었을 때 나는 그 치우침을 교정하는 쪽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장은 안정되는데 근데 다 같이 제가 했으니까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나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우르르 따라가 버리면은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시장에 리스크가 쌓이는 건데 부채 단에서 봤을 때 대출을 심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대상을 관찰 대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대출을 승인해줌으로써 얘네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얘네가 사업을 진행하고 뭔가를 더 잘 해낼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내 판단이 혹시나 틀렸을지라도 내가 그런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내 판단이 맞았던 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게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데? 하고 대출 안 해버리면 이 회사 망해버리잖아요. 실제로 내 판단이 맞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판단이 이 대상에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서의 수많은 판단들은 독립적인 관찰자라는 거는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다시 대출 얘기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빅테크들도 SPC 통해서 외부의 데파이낸싱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출을 내주는 그 수많은 기관의 대출 심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데이터 센터 전망 하려면 인공지능 전망 해야 될 거고 이게 잘 작동할 건가 아닌가 우리가 돈을 떼이지 않을 건가 판단을 할 건데 거기서 A라는 회사에서 대출 내줄게 라고 판단을 하면은 B라는 회사에서도 야 쟤네 데이터 센터 대출 많이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데이터 센터는 돈을 벌기가 쉬워지고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는 안전한 투자야라는 인식이 대출 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번지면은 그러면은 언젠가는 데이터 센터가 수익성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나중에 터진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이미 데이터 센터 과잉 투자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되게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출 심사관들이 데이터 센터 좋아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건데 근데 작년에 그 이벤트가 있었죠. 블루오울이라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대출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오라클 데이터 센터에 대출을 거절했다. 라는 게 터지면서 인공지능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선 이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판단, 최소 두 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대출 심사관들이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기에 인공지능 전망 수요가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바라보기에 인공지능 전망이 멀쩡하다면, 수요 전망이 멀쩡하다면은 그러면 이 대출 거절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런 관점에서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대출을 거절했다라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인 거죠. 근데 오라클의 주장도 그렇고 블루홀의 얘기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리스크 관리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이 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데이터 센터 치우침이 커져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 말이 맞으려면은 다른 쪽에서 대출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라클이 딱 그 시점에 했던 얘기가 딴 데랑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출이 체결이 되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죠. 근데 그렇죠. 대출 체결됐고 그냥 잘 굴러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심사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할 만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것 쪽으로 할래. 그래서 누군가의 대출이 다른 사람의 대출을 자극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출을 억제한 게 됐고, 그 기관 내에서도 이쪽 대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있을 텐데, 근데 이걸 더 늘리자가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했고, 그러니까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건 시스템이 아직은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봤을 때 각 참여자들이 뭘 보고 무슨 판단을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른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가격과 가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데이터 센터 돈 너무 많이 들어, 거품이야. 근데 대출자들은 에쿼티 플레이어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출을 거절했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시그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인공지능 투자 조심해야지. 끝.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재규성의 관점을 탑재하고 바라봤을 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재밌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나의 포트폴리오 판단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뭐 어느 쪽이 돈을 더 잘 번다, 어느 쪽이 옳다,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이벤트들을 이런 관점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좀 더 넓어진다, 좀 더 덜 당황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긴 설명 들었고, 이걸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소로스라는 사람이 재기성 이론이라는 걸로 틀을 씌워줘서 아 맞다, 이런 거를 재기성 이론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저는 다시 인지를 하게 됐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재기성 이론은 1%의 투자자가 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첫 번째, 지금 제 설명에 그렇게 받아주셨으면은 굉장히 이해를 잘하신 거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죠. 듣고 나니 별거 없네?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를테면 2008년 금융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일어난 거죠? 왜 그런 일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왜 일어난 거죠? 서프라임이 굉장히 약한 고리였는데 은행들의 어떤 과욕에 의하여서. 그쵸, 과욕. 은행들의 과욕 때문이었다? 서프라임,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은행가들의 과욕 때문이다라고 하면 은행이 과욕을 부리지 않게 너네 탐욕적이지 않아져라 야 삐릿삐릿 이런 마법을 쓰면 되는 건가요? 뭐 아니면 뭐 규제 하면, 그러니까 물론 규제하고 있죠.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서브프라임에게 왜 대출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98년에 그 테크 버블 이후에 테크 버블이 붕괴되고 이거를 막으려고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야 되는 건데, 아무튼 부동산 경기가 한 4, 5년이라는 장기간, 여기 콤마가 붙어 있어요. 장기간이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안전한 자산이야라고 대출 심사자들이 판단을 했고 수많은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아무튼 뭐 다 아는 얘기일 테니까 중간 얘기 다 빼고 여기에서 CDO 구조 그리고 바젤 2에서 CDO와 CDS를 함께 편입을 했을 때 특정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과 관련된 CDS를 함께 구매했을 때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바젤 2 규정 덕분에 CDS 발행이 더 늘어나고 CDO 발행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서브프라임 대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런 이후에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CDO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원래는 팔고 치웠던 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CDO를 아예 그냥 보유를 해버리기 시작하고 이런 수많은 누적된 리스크 구조는 혹시 많이들 언급을 하시나요? 많이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탐욕이라는 건 되게 쉬운 대답이에요. 일반하죠. 그러니까 네. 또 무슨 오컴의 면도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쉬운 대답이 정답이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통계적이나 논리학으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얘기예요. 오컴의 면도날 자체가 지적인 불성실함의 상징 같은 얘기인데 그런 디테일들을 보고 규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탐욕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랄까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건데 2008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기소당하고 감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얼마나 썩어 있는 거냐. 몇몇 기득권들이 다 헤쳐먹고 있는 나쁜 세상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반증 불가능 가설을 토대로 자기의 세계관을 쌓아 올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뭐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이 90%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계관의 취약함이라는 게 나의 생존에 얼마나 위협을 줄 것이냐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적어요. 그렇죠. 그 필요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처음 투자를 접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 내가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뭔가 이게 아니네 네.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스타일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인가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내가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건가 뭔가 뭔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건데 그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해석이 안 되면은 내 세계관을 더 넓히거나 바꾸거나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라고 하면 책장에 꽂아놓기 예뻐요. 책이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옛날 책 안 예뻐요. 제 책장에 꽂혀 있는데 생각보다 네. 매우 가벼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께에 놀라고 무게에 놀란다는 게 두께에 놀라고 무게에 놀랍니다. 이 투자자의 뒷목을 지켜줄 수 있는 베고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투자가 잘 안 돼가지고 뒷골 땡기고 할 때 베고 주무시면 되게 편하게 생겼어요. 네, 직접 답을 드리자면은 뭐 굳이 한국의 투자자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막 개인 투자자의 저변이 넓어지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을 접하고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지만 뭐 투자 철학을 접하고 뭐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건가라는 걸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많은 자산을 일구신 분도 되게 많고 또 이제 뭔가 꿈을 품고 열심히 하는 꿈나무 분들도 되게 많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한국의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했을 때 메꿔지지 않는 어떤 지적인 갈증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의 깊이랄까요? 그 저변을 넓혀주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세계관을 정비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인가요? 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죠. 세상을 그냥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됐지 뭐 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유전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냥 두뇌 배선의 차이일 수도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현재의 세계관에 만족하시는 분이라면은 거기다 대고 너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각자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어떤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잘 만족하고 있으시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뭐 굳이 뭘 들이밀면서 막 뭐 너의 세계관을 깨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만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의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 어떤 도구적인 관점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내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지적인 호기심인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누구더라도 본인이 본 세상은 전체 세상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씩 넓혀지는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이거는 어떤 도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인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뭐 당연히 이 책이 도움이 될 테고, 도구적인 목적으로서는 모두에게 제네럴하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책이 초판이 1987년에 나온 거의 40살 가까이 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인생에서 어떤 디딤돌로 내가 삼고 싶을 때 읽으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번에 다 못 읽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조금씩 읽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책 전체가 좀 큰 흐름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뭐 피터 린치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워런 버핏의 뭐 버핏 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버핏의 여러 말씀들, 힘들 때마다 들춰보면 아무 페이지나 들춰봐도 마음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빌드업을 막 이렇게 해 나가서 이거지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영화도 가끔 뭔가 피곤해 할 때 봤던 영화, 저는 봤던 영화 또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막 어느 장면을 보더라도 그치 재밌어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는 보면은 아무 데나 틀어놔도 다 막 재밌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지의 제왕이다, 2시간 50분짜리 그 디렉터스 컷 3시간 50분인가요? 그렇잖아. 한 편에 3시간 50분인데 어떤 장면 그냥 빵 틀면은 고요한 어떤 밤에 막 엘프가 길을 거닐고 있어. 그 장면이 3분이야. 막 응? 나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각 잡고 나는 좀 오늘 뭔가 해봐야겠다 할 때 하는 컨텐츠가 있고, 좀 짧게 위안을 얻고 싶은 컨텐츠가 있고 할 텐데, 이 책은 아무래도 전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책장에 꽂아놓으면 예쁜 책, 꽂아놓으면은 보면서 나 금리 일단 빡세게 한번 읽고 나서 초반 한 30페이지라도 읽고 책장에 꽂아놓으면은 저 책 내가 읽었지, 혹은 조금만 읽었더라도 언젠간 읽어야지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책장에 꽂아놓기에 예쁜 책이고, 읽으려면은 좀 각 잡고 읽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용도면은 아까 소로스 투자 특강, 그게 힘들 때, 저는 맨 처음에 그 이기는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화장실에 책 꽂아두는 칸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집에서. 그래서 거기서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화장실까지 가지고 가서 읽다가 꽂아놓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읽는 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넘기는 페이지마다 되게 좋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책으로 일단 먼저 하시고, 이 책은 작은 책 사면서 같이 산 다음에 사서 책장에 꽂아두고 예쁘니까, 워런 버핏 책이랑 같이 딱 꽂아두면은 좀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간지나요. 두께도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언젠가 쟤를 정복할 테야, 뭐 그런 느낌으로 하루에 한 번씩 바라보고
네. 워밍업 한 다음에 읽어봐라. 네. 대표님 소로스 투자 특강 해제, 그 다음에 금융의 연금술 해제 이렇게 해서 직접 소로스를 만나지 않으셨더라도 굉장한 인연을 맺게 되신 거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정말 그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사인 받아야죠. 사인 받는 거 받아야죠. 외에도 네. 어떤 질문 제일 먼저 던지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하고 싶은 생각해보셨어요? 질문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예전에 또 그 질문을 소로스한테 출판사 통해서 하려다가 무산이 됐던 것 뭐예요? 같은데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포지티브 피드백이 한창 지속이 되다가 꺾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 꺾이는 포인트를 어떻게 캐치를 하는 결국 저도 똑같은 거 궁금한 거예요. 그 타이밍이 뭐냐. 뭐예요? 그 시그널 뭐냐. 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으니까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소로스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럼 있다고는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게? 지나고 나면 존재한다? 타이밍은 알게 되잖아요. 미리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저의 가설은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의 가설은 있기는 한데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꽤 어려운 과정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책도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이 섰어요. 투자 회사를 이끌고 네. 계신 대표님으로서 네. 요즘 어떤 철학으로 이 시장을 헤쳐나가고 계신지 지극히 일반적인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PER 한 11배. 근데 그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코스피 기준으로 180조 했다가 230, 250 얘기한 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300조 기본으로 보고 있고 350조, 400조도 볼 수도 있을 것 계속 같고 그러니까 올라가요. 막 3,800조, 4,000조 이러고 있는데 그럼 10배 결국 이것도 관점의 차이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바라볼 것이냐. 사실 결국은 시장 전망은 애초에 그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한국은 시장 자체가 반도체 35% 있는 ETF, 섹터 ETF, 테마 ETF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평범할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식 그냥 잘 사면은 그냥 돈도 벌고 시장도 아웃퍼폼하고 훌륭한 세상인 거죠. 그러나 반도체 그러니까 다른 섹터면은 반도체가 좋냐 다른 섹터를 볼 때는 그 섹터 좋냐 아니냐 잘 모르겠으면은 몰라라고 하면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투자자는 좋냐 아니냐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반도체 전망에 대한 질문이 될 건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이익이 매우 잘 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네. 이견이 없고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 언제까지 잘 날 거냐. 두 번째는 꺾인다면 꺾이는 포인트는 언제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한국 투자들 이 K 투자는 그렇잖아요. 그 아무리 성장을 잘 하더라도 막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YOY 60% 나오다가 YOY 40%가 나오면 주식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이미 주식을 판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도 11월에도 12월에도 올해 1월 초에도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면서 주식 그 반도체 판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한국인이 뭐라고 판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는 사실 밸류체인 뒷단에 있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 테크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럼 여기에서도 결국은 미국 테크가 될 건데 중국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최앞단 뭐 LLM 서비스를 하는 회사냐 아니면 그보다 더 앞단의 구글 메타냐 아니면 뒷단에 엔비디아냐 그 뒷단에 TSMC냐 아니면 그 뒷단에 데이터 센터냐 아니면 그 뒷단에 데이터 센터 대출 내주는 애들이냐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어떤 인프라 해주는 친구들이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시각이 밸류체인의 그러니까 이 산업이 잘 굴러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어디가 병목이냐 혹은 수요 전망의 변화에 따라서 밸류체인 앞단에 집중할 때도 있고 뒷단에 집중할 때도 있고 그래서 24년쯤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그냥 멀쩡했는데 갑자기 추론칩이 대세야라고 하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팔고 브로드컴 사야 돼 이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긴 그림에서의 시각과 단기적인 그림에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긴 그림으로는 저는 뭐 당연히 인공지능은 아직
주가는 모르겠고 펀더멘탈리는 갈 길이 매우 멀다. 우리는 올해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소비자 단에서 네. 어마어마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1분기 피크아웃. 피크아웃. 그게 또 전자 닉스가 또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한데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컴플라이언스 소지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드리자면은 일단은 1분기에 YOY 성장률이 꺾인다. 피크를 친다. 그러니까 4분기 대비 1분기가 꺾인다도 있고 1분기 대비 2분기가 꺾인다도 있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꺾인다. 근데 꺾이는 게 뭐 마이너스로 간다 이게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성장하다가 40 뭐 요 정도 느낌인 거죠. 딱 요 숫자는 아닌데 아무튼 성장률 자체는 절대적으로 너무 좋지만 그냥 이게 높이가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피크아웃 시그널 아니냐 라고 누군가는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팔겠죠. 그 매도세를 더 좋게 보는 사람들이 받아주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꺾이고 나면은 또 오늘 얘기한 대로 재기적으로 그렇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선순환을 네, 이루면서 선순환을 와르르. 뭐 악순환? 성순환? 선순환에- 누군가에게는 선순환이겠죠. 네. 네, 그렇게 와르르 될 수도 있는데 그 즈음에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은 연준 의장 교체가 파월 임기 만료가 5월 15일인데 그럼 그 전에 파월이 차기 의장 결정됐으니까 파월이 그냥 자진 사임을 하냐 안 하냐 뭐 그다음에 뭐 또 극단적으로는 뭐 의장에서 사임하고도 이사 임기를 끝까지 마치려고 할 거다라는 쪽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보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그 사이에 그러면 연준에서 리더십 공백이 있고 그러면은 그 리더십 공백 때 뭔가 매크로에서 뭐 실업률이 조금 올라간다든가 물가가 조금 올라간다든가 어느 쪽이 되더라도 아 이거 후임 의장 이거 할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막 또 시장에 길들이기 일단은 의장이 교체가 되면은 그냥 때려 파는데 지금 지난 의장 교체가 언제였죠? 2012년이었나? 18년이었나? 지금 저희가 거의 8년 만에 의장 교체라는 이벤트를 맞이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뭐 옐런이 왔을 때 파월이 왔을 때 옐런의 임기가 짧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의장 교체되고 시장 길들이기라는 이벤트에 사람들이 좀 익숙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8년 만의 이벤트이니까 이게 뭐야 하는데 별게 아니고 그냥 모르겠으니까 채권을 때려 팔고 채권 때려 팔고 하니까 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식도 때려 팔고 할 때 이제 연준 의장이 어떤 멘트를 하냐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아 다행이다 하고 그냥 이런 단순한 과정인데 이거를 어떤 프레이밍을 하면은 이게 또 좀 되게 과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작년에 본 것처럼 무슨 대출 해주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대출을 중단했다. 그럼 반도체 꺾이고 막 이러면은 온갖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 반도체 가격 막 뉴스가 돌던데 그 한국의 S사에서 고객사에게 우리 모든 제품, 모든 라인업, 모든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낸 게 뭔가 캡처가 돌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묻어 있는데 근데 사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다는 게 아무리 공급 부족, 수요 과잉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올린다는 게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만약에 가격을 엄청 올렸다가 수요가 꺾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사와의 관계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객사들은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그리고 물건 2배, 3배, 4배로 더 많이 주문 줄 테니까 제발 우리에게 줘.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반도체 너무 좋네. 그러면 가격 지금 이제 한 200% 올립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80%밖에 안 올려. 그리고 up to 80% 그러니까 최대 80%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전체 제품들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80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맥스 80이라고 찍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럼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가격 인상 이번에 뭐 이만큼이었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피크아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건데 근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만약에 가격을 올렸다가 수요가 꺾이는 것보다는 그냥 가격을 마일드하게 유지를 하면서 캐파를 야금야금 더 늘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그 라인을 정교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결과 투자자들의 기대치만큼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캐파는 늘리지를 못하거든요. 캐펙스는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이 캐파가 안 늘어요. 그거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지금 공정이 너무 미세화되고 있고 웨이퍼 하나당 뭐 몇 K당 뭐 얼마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금액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P로도 승부를 못 보고 Q로도 승부를 못 봐. 근데 마진은 이미 이익률 60% 80%까지 80 좀 아무튼 그러니까 마진은 이제 어마어마한데 그러면은 이제 더 할 거 없는 거잖아. 하면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꺾어버린다? 라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격만 그렇게 투자자들의 인식에 의하여 빠진 거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을 말씀드렸었는데 글로벌에서 보기에는 뭐 엔비디아, 구글 이런 것만 막 매매를 하다가 마이크론 왜 이렇게 싸? 이러면서 마이크론을 막 사는데 야 여기 코리아에 사우스 코리아에 뭐 샘숭이 있고 하이닉스라는 게 있는데 더 싸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막 사는 이게 지난 연말과 올 초 상황인 건데 그럼 거기에서 한국의 K투자 기법으로 이렇게 1분기 피크아웃 이러면서 막 팔았을 때 외국인이 보기에는 원래 엄청 싼데 더 싸지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인공지능이 올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은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의 이슈인 건데 그게 단기 올해를 보든 내년 이후를 보든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소소하게는 요런 이벤트들로 인하여 이제 인공지능 꺾이고 이제 막 대출 붕괴되고 다 망하나 보다. 거기다가 연준 의장 교체돼서 이제 얘는 믿지도 못하겠고 리더십 없어. 그 와중에 막 인플레 올라가고 실업률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네 막 뭐 요런 얘기는 올해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거는 좋은 거다. 좋은 거죠. 그렇게 우려를 하면서 가격이 너무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여전히 변동성은 높을 거고 그다지 대단히 크게 잘못될 건 없을 거다.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뭐 올해 말이 돼서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변동성이 참 심했죠. 이 말 반드시 할 거예요. 반드시 할 거지만 지나고 나서 현재 코스피와 연말 코스피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게 불행했을까? 아무튼 뭐 물론 당연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요것보다는 이제 연중의 진폭은 크겠다. 감사해요. 이상 공대 출신의 투자가 홍진채 대표님의 말씀이었고요. 다음에 뵐 때는 이 책을 꼭 완독하고 뵙겠습니다. 한 5년 후에 다시 여기 올 수 있겠네요. 얼마나 빨리 뵙는지 보여드릴게요. 설이 있어서 이거 읽기에도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오늘 금융의 연금술을 통해서 저희 홍진채 라쿤사사님 대표님을 뵀는데 이 책 다 읽고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대표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려요, 대표님. 감사합니다.